결혼 3주년을 알리는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남궁혜원은 식탁 위의 케이크에 불을 붙이지 않았다. 회색빛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동안 그녀는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숫자들을 한 줄씩 비교했다. 성문 그룹 항만 개발 계정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모두 다른 협력사로 흩어진 것처럼 보였으나 마지막 도착지는 하나였다. 미련예술재단. 혜원은 잔잔한 얼굴로 거래 시간을 기록했다. 누군가 권태령의 전자서명을 훔쳐 3년 동안 거대한 구멍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화면을 확대해 마지막 승인 기록을 확인했다. 태령이 외국 항만 사업을 지휘하던 시간과 정확히 겹치는 승인들이었다. 겉으로는 완벽했다. 그러나 접속 장비의 위치 정보는 서울 본사 지하 서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혜원은 증거를 별도의 저장 장치에 옮긴 뒤 차가워진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오늘만큼은 그가 돌아오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지난 3년 동안 기대는 매번 예고 없이 죽었고 그녀는 죽은 기대를 정성껏 치우는 법까지 배웠다. 현관의 전자잠금 장치가 낮게 울린 것은 밤 11시 47분이었다. 혜원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이 집의 출입 권한을 가진 사람은 3명뿐이었다. 자신과 시어머니, 그리고 한 번도 이 문을 열어본 적 없는 남편. 빗소리 사이로 단단한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밟았다. 혜원은 노트북을 덮지 않았다. 대신 저장 장치를 소매 안쪽에 밀어넣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 순간 거실 문이 열리고 권태령이 들어왔다. 3년 만에 귀환치고 그의 얼굴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태령은 검은 코트에 묻은 빗물을 털지도 않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진과 영상으로만 보던 남편은 기억보다 야위었고 눈매는 더 차가워져 있었다. 그러나 혜원의 시선은 그 뒤에 선 여자에게 오래 머물렀다. 도유라였다. 미련예술재단의 대표이자 태령이 젊은 시절 사랑했던 사람. 유라는 아이보리색 코트를 여미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 미소에는 미안함보다 승리를 먼저 확인하려는 사람의 조심스러운 흥분이 담겨 있었다. 혜원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본 뒤 조용히 말했다. 비가 많이 오네요. 태령의 미간이 아주 조금 좁아졌다. 그는 혜원이 울거나 화를 내거나 적어도 왜 이제야 왔느냐고 따질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그녀는 마치 오랜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낯선 손님을 대하듯 평온했다. 그 평온이 오히려 태령의 준비된 말을 흐트러뜨렸다. 그는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케이크 옆에 떨어진 봉투가 얇은 충격음을 냈다. 혜원은 그 소리를 듣고도 눈을 내리지 않았다. 태령은 잠시 침묵하다가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결혼을 끝내고 싶어. 혜원은 마침내 봉투를 바라보았다. 금색초가 꽂힌 작은 케이크와 흰 봉투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하나는 3년 동안 혼자 지킨 약속의 흔적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약속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문서였다. 그녀는 의자를 당겨 앉은 뒤 봉투를 열었다. 태령은 그녀의 손끝을 보며 이상한 불편함을 느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혜원은 윗자료와 부동산 이전 조항을 차례대로 읽었다. 숫자는 컸지만 태령이 그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더 선명했다. 그는 돈이면 침묵도 존엄도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유라는 태령의 옆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태령 씨와 저는 아주 오래 돌아왔어요. 혜원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유라의 목소리에는 연습된 떨림이 있었고 문장마다 자신을 피해자로 꾸미는 습관이 배어 있었다. 혜원은 그런 사람들을 조사실에서 여러 번 본 적이 있었다. 자신이 선택한 욕망을 운명이라 부르고 타인의 상처를 불가피한 희생이라 부르는 사람들. 그녀는 감정 대신 사실을 바라보았다. 그 편이 언제나 안전했다. 태령은 유라의 말을 끊듯 의자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혜원에게 충분한 보상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아파트와 현금, 성문그룹 관련 비밀 유지 조항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혜원은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조항에서 멈췄다. 결혼 기간 중 생성되거나 접근한 모든 업무 자료의 소유권을 성문그룹에 귀속한다는 문구였다. 그녀는 펜을 들지 않고 태령을 바라보았다. 이 문장은 수정해야 해요. 태령은 차갑게 물었다. 금액이 부족한가? 혜호는 고개를 저었다. 돈이 아니라 사실의 소유권 문제예요. 그녀는 해당 조항 아래에 직접 문장을 덧붙였다. 불법 행위에 관한 자료와 공익신고에 필요한 증거는 비밀 유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었다. 태령은 문장을 읽고 낮은 웃음을 흘렸다. 그는 그것을 이혼 협상에서 우위를 잡으려는 전문적인 허세라 여겼다. 지난 3년 동안 혜원이 집안의 조용한 며느리로만 지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수정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어차피 그녀가 가진 것은 별것 없으리라 생각했다. 혜원은 그 오만이 얼마나 비싼 값을 요구할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경고하지 않았다. 혜원은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남궁혜원. 단정한 세 글자가 종이 위에 놓이는 순간 태령은 뜻밖의 허전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서명을 미루며 시간을 요구할 것이라 생각했다. 어머니에게 연락하거나 가족을 들먹이며 자신을 붙잡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혜원은 결혼을 시작할 때보다 더 차분하게 끝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었다. 태령 씨가 원한 대로 됐어요. 이제 법률 대리인을 통해 남은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축하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유로워졌네요. 태령의 얼굴이 굳었다. 그가 원한 것은 분명 자유였는데 혜원의 입에서 그 단어를 듣자 패배를 통보받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케이크를 보았다. 숫자 3 모양의 초가 아직 불도 붙지 않은 채 꽂혀 있었다. 혜원은 그의 시선을 따라가다가 케이크 상자를 닫았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느냐고 묻지 않았다. 기억하지 못한 사람에게 날짜를 설명하는 일은 사랑이 아니라 구걸이 된다는 것을 이미 배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상자를 들어 쓰레기통 옆에 가지런히 내려놓았다. 유라는 침묵이 불편해진 듯 거실을 둘러보았다. 소파 옆에는 태령이 좋아하던 오래된 건축 잡지가 정리되어 있었고 책장에는 그가 해외에서 언급했던 항만 설계 서적들이 새 것처럼 꽂혀 있었다. 유라는 혜원을 향해 미소 지었다. 이 집은 제가 정리해도 괜찮겠죠. 태령 씨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바꾸고 싶어요. 혜원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다만 자리를 차지하는 것과 흔적을 지우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도 대표님은 그 차이를 곧 알게 될 겁니다. 유라의 미소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태령은 그 미세한 변화를 놓쳤지만 혜원은 보았다. 미련예술재단이라는 이름을 자료에서 확인한 뒤부터 그녀는 유라의 표정과 말투를 모두 기록하듯 관찰하고 있었다. 유라는 단순히 옛사랑을 되찾으러 온 여자가 아니었다. 태령이 귀국한 시점과 자금 이동이 급격히 늘어난 시점이 일치했다. 혜원은 아직 두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얽혀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었다. 감정은 이미 끝났지만 조사는 이제 시작되고 있었다. 혜원은 침실로 들어가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짐을 싸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3년 동안 이 집에 살았지만 자신의 물건은 놀라울 만큼 적었다. 옷 몇 벌과 오래된 사진 한 장, 아버지가 쓰던 만년필, 그리고 숫자가 빼곡한 검은 수첩이 전부였다. 서랍 깊은 곳에는 태령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 묶여 있었다. 첫 해에는 12통, 둘째 해에는 5통, 셋째 해에는 1통뿐이었다. 혜원은 편지를 태우지 않았다. 대신 그대로 두었다. 과거를 없애기 위해 불까지 빌릴 필요는 없었다. 거실로 돌아온 그녀를 본 태령은 가방이 너무 작은 것에 놀랐다. 그는 혜원이 적어도 며칠은 머물며 재산 목록을 정리할 것이라 생각했다. 혜원은 현관 옆 탁자에 집 열쇠와 가족 카드, 성문그룹 출입증을 차례대로 올려놓았다. 태령은 무심한 척 물었다. 오늘 바로 나가겠다는 건가? 혜원은 코트를 입으며 대답했다.
이혼을 요구한 사람이 공간까지 공유하길 바라는 건 모순이죠. 태령은 반박하려 했지만 적절한 말을 찾지 못했다. 그녀의 논리는 언제나 감정보다 빠르고 정확했다. 혜원이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빗물 냄새와 함께 들어왔다. 태령은 뒤늦게 그녀를 불렀다. 남궁혜원. 그녀가 돌아보자 그는 자신도 이해하지 못할 질문을 던졌다. 정말 아무 말도 없나? 혜원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3년 동안 기다렸던 사람의 얼굴이 눈앞에 있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오래된 문이 이미 닫혀 있었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할 말은 많았어요. 다만 당신이 들을 수 있을 때는 내가 말할 힘이 없었고, 이제 내가 말할 수 있게 되니 당신이 들을 자격이 없어졌어요. 태령은 그 문장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날카롭게 찔린 듯했다. 그러나 자존심은 상처보다 먼저 움직였다. 그는 표정을 굳히고 고개를 돌렸다. 혜원은 더 기다리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전체에 울렸다. 유라는 태령의 팔에 손을 얹으며 이제 끝났다고 속삭였다. 태령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현관에 놓인 작은 물방울 자국을 따라가고 있었다. 혜원의 젖은 구두가 남긴 흔적은 엘리베이터 앞까지 이어졌고 잠시 뒤 희미한 기계음과 함께 완전히 사라졌다. 지하 주차장에 내려온 혜원은 차량에 타기 전 주변을 살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기둥 뒤에 서 있었지만 운전석은 비어 보였다. 그녀는 가방을 뒷좌석에 놓고 휴대전화를 켰다. 맥로운에게서 암호화된 메시지가 와 있었다. 항만 창고에 전 관리자가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만 가능합니다. 혜원은 시간을 확인했다. 자정 10분 전이었다. 위험을 예상했지만 미룰 수 없었다. 상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증거도 사람도 가장 먼저 사라진다. 그녀는 시동을 걸고 빗속으로 차를 몰았다. 서울 외곽 도로는 비 때문에 한산했다. 혜원은 백미러를 3번 확인한 뒤 검은 세단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우연인지 감시인지 판단하기 위해 2번 연속 진입로를 바꾸었다. 세단도 따라왔다. 그녀는 속도를 높이지 않았다. 추격을 알아챈 사람이 급하게 달리면 상대에게 공포를 보여주게 된다. 혜원은 오히려 제한 속도보다 조금 느리게 운전하며 주변 차량의 위치를 기억했다. 오른쪽에는 대형 화물차가 있었고 앞쪽 300m 지점에는 공사 구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다. 혜원은 받지 않고 차량 음성 기록 장치를 켰다. 2번째 전화가 이어졌고 이번에는 짧은 문자가 도착했다. 가지고 나온 것을 돌려주면 다치지 않는다. 그녀는 문장을 읽고 삭제하지 않았다. 협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였다. 혜원은 맥로운에게 위치 정보와 차량 번호 일부를 전송한 뒤 휴대전화를 좌석 아래 고정했다. 그때 뒤따르던 세단이 갑자기 차선을 바꾸었고 오른쪽의 대형 화물차가 동시에 속도를 올렸다. 2 차량은 그녀의 차를 가운데에 가두려 하고 있었다. 혜원은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 앞쪽 공사 표지판을 향해 핸들을 틀었다. 도로 폭이 급격히 좁아지는 구간에서 화물차는 큰 차체 때문에 방향을 즉시 바꿀 수 없었다. 검은 세단은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오다가 중앙 분리봉을 들이받았다. 그러나 화물차 운전자는 그대로 밀어붙였다. 거대한 바퀴가 차창 옆까지 다가왔다. 혜원은 숨을 짧게 내쉰 뒤 공사 차량 전용 통로로 진입했다. 바닥에 고인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차량 뒤쪽이 미끄러졌지만 그녀는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 균형을 되찾았다. 화물차는 통로 입구의 철제 구조물을 들이받고 멈췄다. 혜원의 차량도 안전하지 않았다. 뒤 범퍼가 충격을 받아 차체가 회전했고 앞바퀴가 배수로 턱에 걸렸다. 에어백이 터지며 시야를 가렸다. 혜원은 이마에 뜨거운 통증을 느꼈지만 의식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안전띠를 풀고 조수석 문을 밀었다. 문은 절반밖에 열리지 않았다. 빗물 속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구조하러 오는 사람의 속도가 아니었다. 혜원은 뒷좌석으로 몸을 옮겨
가방 대신 저장 장치만 챙겼다. 검은 우비를 입은 남자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치기 시작했다. 유리가 거미줄처럼 갈라졌다. 해오는 차량 비상 장비함에서 경광봉과 작은 소화기를 꺼냈다. 남자가 창문을 깨고 손을 뻗는 순간 그녀는 소화기를 분사했다. 흰 분말이 그의 얼굴과 시야를 덮었다. 해오는 반대편 문을 발로 밀어 열고 빗속으로 빠져나왔다. 남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뒤쫓았지만 젖은 바닥과 분말 때문에 균형을 잃었다. 해오는 공사장 안쪽의 컨테이너 사이로 달리며 비상 경광봉을 켰다. 붉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빠르게 깜박였다. 멀리 도로 관리 차량이 접근하는 소리가 들렸다. 해오는 일부러 넓은 통로로 뛰어 상대가 자신을 계속 추적하게 만들었다. 감시자가 도망치면 얼굴과 체격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추격자가 경계선을 넘으면 공사장 카메라의 모습이 남는다. 남자는 그녀의 계산을 알지 못했다. 그는 해온의 팔을 잡으려다 철제자재에 부딪혀 넘어졌다. 해온은 그의 손목에서 독특한 문양이 새겨진 금속 팔찌를 보았다. 성문그룹 보안협력업체에서 지급하는 출입 표식이었다. 도로 관리 직원들이 경적을 울리자 남자는 방향을 바꿔 어둠 속으로 달아났다. 해오는 그를 쫓지 않았다. 붙잡는 것보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다. 그녀는 흔들리는 다리를 억누르며 파손된 차량으로 돌아갔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맥로운의 부재중 전화가 6통 떠 있었다. 해오는 전화를 걸어 짧게 말했다. 만남 장소를 바꿔요. 기존 장소는 노출됐어요. 그리고 내 신원으로 된 모든 통신 기록을 지금부터 끊어주세요. 로운이 놀라 이유를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 대신 추격 차량의 번호와 팔찌 문양을 전달했다. 비는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다. 해오는 깨진 창문 너머로 자신의 차 안을 바라보았다. 뒷좌석의 여행 가방은 유리 조각과 빗물에 젖어 있었다. 그 안에는 옷과 사진, 아버지의 만년필이 들어 있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잃고 싶지 않을 물건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것들을 챙기러 돌아가면 흔적이 남는다. 해오는 잠시 눈을 감았다. 오늘 밤 그녀는 남편과 집을 잃었고 이제 이름과 일상까지 버려야 했다.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선명한 자유가 먼저 밀려왔다. 그녀는 저장 장치를 손바닥 안에서 단단히 쥐었다. 아버지가 죽기 전 남긴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지만 숫자를 다루는 사람은 언제든 거짓말할 수 있다. 해오는 그 말을 믿으며 살아왔다. 성문그룹의 장부에 남은 수치는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누군가는 태령의 이름을 이용해 돈을 빼돌렸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의 삶이 무너졌다. 태령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과 그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였다. 그녀는 사랑을 끝냈지만 정의까지 포기하지는 않았다. 해오는 로운에게 마지막 지시를 보냈다. 자신의 차량이 발견되면 사고 현장에 개인 물품을 그대로 남겨두고 병원과 숙박시설에는 어떤 기록도 만들지 말라고 했다. 세상은 그녀가 다쳤거나 도망쳤다고 믿게 될 것이었다. 그 사이 그녀는 증거의 흐름을 완성하고 내부 협력자를 찾아야 했다. 연락 가능한 사람은 로운 한 명뿐이며 다음 지시는 일회용 통신 장치를 통해 전달하기로 했다. 메시지를 보낸 뒤 해오는 휴대전화의 저장 장치를 분리해 배수로 깊숙이 던졌다. 도로 관리 직원이 우산을 들고 다가오며 괜찮으냐고 물었다. 해오는 이마의 피를 손등으로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구급차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직원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해오는 이미 신고했다고 답한 뒤 공사장 반대편 출구로 걸었다. 검은 코트는 빗물에 무거워졌고 구두 한쪽 굽은 부러져 있었다. 그래도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지나온 길에는 붉은 경광봉의 빛만 남아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오래 떨렸다. 한편 집에 남은 태령은 서류 봉투를 다시 열어 해온의 서명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라는 와인을 찾겠다며 부엌으로 갔지만 그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혜원이 남긴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당신이 들을 자격이 없어졌다는 문장. 태령은 그것을 오만한 작별이라고 치부하려 했으나 이상하게도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혜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은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만 무심하게 반복되었다. 태령은 이유 없이 창밖의 거센 비를 바라보았다. 혜원은 새벽 첫 시외버스가 정차하는 작은 승강장에 도착했다.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긴 그녀는 가방도 휴대전화도 없이 낡은 벤치에 앉았다. 전광판에는 남쪽 항구 도시로 향하는 버스가 30분 뒤 도착한다고 표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현금 몇 장과 아버지의 낡은 만년필만 꺼냈다. 만년필은 사고 직전 코트 안쪽에 옮겨둔 덕분에 남아 있었다. 혜원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이제부터 남궁혜원은 공식 기록에서 사라질 것이었다. 버스가 빗속을 가르며 승강장으로 들어왔다. 혜원은 마지막으로 서울 방향을 돌아보았다.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 3년 동안 지킨 집과 자신을 끝내 알지 못한 남편이 있었다. 그녀는 미련을 확인하려는 듯 잠시 서 있었지만 가슴은 조용했다. 사랑은 남아 있을지 몰라도 기다림은 끝났다. 혜원은 버스에 올라 가장 뒤쪽 차량이 출발하자 젖은 도시의 불빛이 길게 늘어졌다. 그녀는 눈을 감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하나씩 정리했다. 첫째, 항만 창고의 전 관리자를 안전하게 확보할 것. 둘째, 미련예술재단으로 흘러간 자금의 최종 수익자를 확인할 것. 셋째, 태령의 전자서명을 도용한 내부 인물을 찾아낼 것.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죽음과 성문그룹의 비밀 계정 사이의 연결을 증명할 것. 계획을 완성한 뒤 혜원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피로와 상처는 선명했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그녀는 버려진 아내가 아니었다. 이제 누구의 이름에도 기대지 않고 진실을 추적하는 사람이었다. 새벽 1시가 지나자 버스는 고속도로에 올라섰다. 서울의 불빛이 완전히 사라질 무렵 태령은 두 번째로 전화를 걸고 있었다. 세 번째, 네 번째 전화도 같은 안내로 끝났다. 그는 분노한 듯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가 모르는 사이 혜원의 파손된 차량은 공사장 옆에서 발견되었고 깨진 유리와 피 묻은 천 조각이 빗물 속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혜원은 이미 그 도시를 떠나고 있었다. 그날 밤 태령은 자신이 이혼을 선택했다고 믿었다. 유라는 힘내 잃은 사랑을 되찾았다고 믿었다. 권지 묵은 증거를 가진 여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라졌으니 곧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실수를 하고 있었다. 남궁혜원이 도망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다. 사냥감처럼 보이는 위치를 스스로 선택하고 상대가 안심한 순간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사람이었다. 버스 창밖으로 비가 흐르는 동안 그녀의 반격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혜원이 떠난 뒤 집은 지나치게 조용해졌다. 태령은 거실 중앙에 서서 닫힌 현관문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유라는 부엌에서 와인잔 2개를 꺼내며 이제 모든 일이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태령은 대답하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 아무 의미도 없다고 여겼던 공간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소파의 각도와 조명의 밝기, 실내 온도까지 자신이 오래 사용해 온 숙소와 놀랍도록 비슷했다. 누군가 그의 습관을 기억하고 이 집 전체에 조용히 옮겨놓은 듯했다. 유라는 잔의 와인을 따르며 태령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혜원이 예상보다 쉽게 물러났으니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태령은 잔을 받지 않고 책장 앞으로 걸어갔다. 해외에서 읽고 싶다고 언급했던 항만 설계 서적들이 발행 연도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몇 권에는 얇은 종이가 끼워져 있었고 필요한 부분마다 간결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태령은 필체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혜원의 글씨라는 사실은 이상할 만큼 확실하게 느껴졌다.
유라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조금 굳혔다. 침실의 옷장에는 태령의 체격에 맞춘 셔츠와 정장이 계절별로 걸려 있었다. 그는 3년 동안 이 집에 오지 않았지만 혜호는 매년 치수를 확인해 새 옷을 준비한 듯했다. 침대 옆 서랍에는 편두통 약과 위장약이 유통기한에 맞춰 교체되어 있었다. 그가 해외에서 불면을 겪는다고 비서에게 말한 뒤부터 사용하던 향도 작은 병에 담겨 놓여 있었다. 태령은 약병을 손에 든 채 움직이지 않았다. 자신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누군가는 계속 귀환을 준비해왔다. 유라는 옷장 문을 닫으며 말했다. 혜원 씨는 아마 좋은 아내로 보이고 싶었겠죠. 태령은 그 말이 어딘가 불편했지만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좋은 아내로 보이기 위해서라면 자신에게 사진을 보내거나 준비한 것을 알렸어야 했다.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연락할 때마다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느냐고 먼저 물었고 태령이 짧게 답하면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무관심이라 생각했다. 이제와 돌아보니 그 침묵이 무엇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태령은 욕실 안쪽 수납장을 열었다. 면도기와 칫솔이 새 것으로 준비되어 있었고 수건은 그가 선호하는 어두운 색만 놓여 있었다. 거울 아래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장거리 비행 뒤에는 뜨거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좋다는 짧은 문장이었다. 태령은 쪽지를 떼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글씨는 단정했고 감정은 없었다. 그러나 그 담담한 문장을 읽는 순간 혜원이 이 집에서 홀로 보낸 수많은 밤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다. 그는 곧 그 생각을 밀어냈다. 유라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태령의 손을 잡으려 했다. 이제 자신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태령은 손을 피하지 않았지만 마주 잡지도 않았다. 그는 혜원이 남긴 출입증과 가족 카드를 떠올렸다. 그녀는 값비싼 물건을 하나도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의 흔적조차 거의 남기지 않았다. 그 사실이 오히려 불길했다. 떠날 준비를 오래 해온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태령은 즉시 비서실에 연락해 혜원의 차량 위치와 이동 기록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유라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1시간 뒤 비서실장은 사고 보고를 전달했다. 혜원의 차량이 외곽 공사 구간에서 크게 파손된 채 발견되었고 운전자는 현장에 없었다. 유리 조각에서 소량의 혈흔이 확인되었으며 뒷좌석에는 젖은 여행 가방이 남아 있었다. 태령은 보고서를 2번 읽었다. 이마의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났지만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낮았다. 주변 병원과 경찰 기록을 모두 확인하라고 지시한 뒤 전화를 끊었다. 유라는 사고라면 곧 연락이 올 것이라며 태령을 달랬지만 그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혜원이 마지막으로 서 있던 현관 앞에는 여전히 빗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태령은 그 흔적을 보며 자신이 그녀를 내보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조금 전까지 이혼은 계약의 종료에 불과했다. 그러나 파손된 차량과 혈흔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자 서류는 갑자기 생명과 연결되었다. 태령은 혜원이 다쳤을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그녀의 젖은 코트와 창백한 얼굴이 반복되었다. 그는 비서에게 다시 전화해 개인 인력을 동원하라고 명령했다. 시간과 비용은 상관없었다. 같은 시각 혜원은 남쪽 항구 도시의 오래된 여관방에서 상처를 씻고 있었다. 이마에 찢어진 부분은 깊지 않았지만 팔과 어깨에는 멍이 번지고 있었다. 맥로우는 구급 상자를 들고 서 있으면서도 화를 참지 못했다. 그는 왜 혼자 움직였느냐고 물었다. 혜원은 거울을 보며 상처에 소독약을 발랐다. 누군가 자신이 자료를 가져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로우는 성문그룹 내부에서 정보가 새어나갔을 가능성을 떠올렸고 얼굴이 급격히 굳었다. 여관 문이 3번 짧게 2번 길게 두드려졌다. 로운이 정한 신호였다. 혜원은 경계하며 문 옆으로 물러섰고 로운은 잠금 장치를 열었다. 들어온 사람은 회색 머리와 깊은 눈매를 가진 선우겸이었다.
그는 과거 경제 범죄 전담 수사관이었으나 성문그룹 관련 사건을 파헤치다 조직에서 밀려난 인물이었다. 우겸은 혜원의 상처를 보고도 놀란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파손된 차량 사진을 탁자 위에 놓으며 말했다. 상대가 당신을 겁주려 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없애려 했습니다. 혜원은 의자에 앉아 사진을 차례대로 살폈다. 화물차가 들이받은 각도와 검은 세단의 위치를 보면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우겸은 현장에서 발견된 금속 조각을 꺼냈다. 성문그룹 보안협력업체의 출입 팔찌 일부였다. 혜오는 자신시 본 문양과 일치한다고 확인했다. 로우는 즉시 협력업체 직원 명단을 검색하려 했지만 우겸이 막았다. 공식 시스템에 접속하는 순간 위치가 노출될 수 있었다. 그는 지금부터 모든 조사는 기록이 남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우겸은 오래된 종이 장부한 묶음을 펼쳤다. 성문그룹 항만 사업에서 발생한 하청 비용과 미련예술재단의 작품 구입 기록을 비교한 자료였다. 공사 현장에 존재하지 않는 장비가 반복해서 청구되었고 그 금액과 비슷한 액수가 며칠 뒤 미련예술재단 계정으로 들어갔다. 이후 재단은 가치가 불분명한 작품을 고가에 사들였고 판매자는 해외에 설립된 유령 회사였다. 혜오는 거래 순서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돈은 예술품을 거치는 순간 출처를 잃고 깨끗한 투자금처럼 되돌아왔다. 로우는 도유라가 모든 흐름을 직접 설계했을 가능성을 물었다. 혜오는 고개를 저었다. 유라는 돈이 지나가는 문을 관리하지만 전체 구조를 만든 사람은 따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 승인에는 태령의 전자 서명이 사용되었고 본사 지하 서버실에서 반복 접속한 흔적이 있었다. 그 공간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재무와 보안 양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우겸은 권진묵 이름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태령의 삼촌이자 성문그룹의 오랜 재무 책임자였다. 혜오는 이미 그 이름을 의심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도 권지묵이었다. 당시 회사는 아버지가 개인적인 비리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표했지만 혜오는 유품에서 삭제된 감사보고서 일부를 발견했다. 보고서에는 항만보험금과 공사비가 이중 청구된 정황이 기록되어 있었다. 우겸은 그 사건을 조사하다 상부의 압력으로 중단되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혜원의 아버지가 죽기 전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래 묵은 죄책감이 그의 목소리에 스며 있었다. 혜원은 우겸을 위로하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후회가 아니라 증거였다. 그녀는 전 관리자가 가진 장부의 중요성을 물었다. 우겸은 항만 창고를 관리했던 남자가 실제 반입, 물품과 서류상, 물품의 차이를 손으로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 장부가 확보되면 유령 계약과 현장 손실을 직접 연결할 수 있었다. 문제는 남자가 이미 2번이나 거처를 옮겼고 자신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었다. 혜오는 약속 장소를 바꾸고 접근 경로를 3개로 나누자고 제안했다. 상대가 어느 길을 감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날 오후 태령은 성문그룹 본사로 돌아왔다. 이혼 발표를 준비하던 홍보팀은 그의 얼굴을 보고 말을 멈췄다. 그는 곧바로 정보관리실로 들어가 혜원과 관련된 모든 출입 기록을 요구했다. 담당자는 그녀가 공식 직책이 없기 때문에 남은 기록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료를 확인할수록 이상한 점이 드러났다. 지난 3년 동안 여러 차례 발생한 재무 위험 보고서의 혜원에 개인 식별 코드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외부 자문 형식으로 시스템에 접속해 문제를 해결해 왔다. 태령은 첫 번째 보고서를 열었다. 해외 항만 사업 초기에 발생한 환율 손실을 막기 위해 계약 조건을 재조정한 문서였다. 당시 그는 협상팀이 자발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문서 하단의 분석 모델은 혜원이 작성한 것이었다. 두 번째 보고서는
부실 하청업체의 연쇄 파산을 예측한 자료였고, 세 번째는 대형 투자자의 철회를 막기 위한 대응안이었다. 모두 해온의 코드가 남아 있었다. 태령은 화면을 넘길수록 자신이 당연하게 누려온 안정이 누군가의 밤샘 위에 세워졌음을 깨달았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해온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물었다. 비서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회장 부인이 태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해온 역시 자신의 이름을 보고하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태령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공을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의 방식과 맞지 않았다. 그는 다시 자료를 살폈다. 해온은 보수도 받지 않았고 어떤 주식이나 직책도 요구하지 않았다. 오직 위험이 사라졌는지만 확인한 뒤 기록에서 물러났다. 도유라는 태령의 집무실로 찾아와 저녁 약속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기자들이 두 사람의 재회를 기다리고 있으며 공식 발표가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태령은 모니터를 끄지 않은 채 오늘은 어렵다고 답했다. 유라는 화면에 보이는 해온의 이름을 발견하고 표정이 굳었다. 이미 끝난 사람의 기록을 왜 보고 있느냐고 물었다. 태령은 사고가 났다고 짧게 말했다. 유라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눈동자에는 놀라움보다 계산이 먼저 떠올랐다. 태령은 그 미세한 차이를 처음으로 알아차렸다. 유라는 해온이 일부러 사고를 꾸몄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혼을 후회하게 만들려는 감정적인 행동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었다. 태령은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파손된 차량과 혈흔을 이용해 자신을 붙잡으려 할 사람이 서류에 아무 조건 없이 서명했겠느냐고 물었다. 유라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해온을 너무 믿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태령은 대답하지 않았다. 믿는다는 말은 자신과 해온 사이에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저녁이 되자 해온과 로운, 우겸은 항만 외곽의 폐창고로 이동했다. 약속 장소는 마지막 순간에 변경되었고 세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다. 창고 지붕은 오래된 비에 녹슬어 있었고 바닷바람이 문틈을 지나며 낮은 울음소리를 냈다. 해온은 내부의 출입구와 카메라 위치를 빠르게 확인했다. 전 관리자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대신 바닥에는 최근 끌린 흔적과 담배꽁초가 남아 있었다. 누군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해온은 로운에게 불을 끄라고 손짓했다. 어둠이 내려앉은 직후 창고 뒤편에서 짧은 비명이 들렸다. 해온은 소리를 따라 뛰었고 낡은 사무실 안에서 한 남자가 두 사람에게 붙잡혀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전 관리자는 입에 천이 물린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해온은 곧바로 정면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벽에 설치된 오래된 화재 경보 장치를 살피고 우겸에게 반대편 출구로 이동하라고 지시했다. 로우는 창고 전원을 차단했다. 완전한 어둠이 찾아오자 안쪽의 남자들이 욕설을 내뱉었다. 해온은 철제 계단을 올라가며 소형 경광봉을 켜 반대편으로 던졌다. 붉은 빛이 움직이자 괴한들은 그녀가 그쪽으로 달아난다고 착각해 사격용 공기총을 겨누었다. 그 순간 우겸이 뒤쪽 문을 열고 전 관리자를 끌어냈다. 로우는 사무실 책상 아래에 있던 가방을 챙겼다. 그러나 한 명이 함정을 알아차리고 로운의 어깨를 붙잡았다. 해온은 계단 난간을 타고 내려와 남자의 팔을 꺾은 뒤 중심을 무너뜨렸다. 과도한 힘을 쓰지 않고도 상대를 바닥에 눕힐 수 있는 정확한 동작이었다. 다른 괴한들이 창고 입구를 막았다. 해온은 사람 수와 이동 거리를 계산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그녀는 천장에 매달린 소방 배관을 발견하고 제어 밸브를 열었다. 오래된 배관에서 물이 쏟아지며 바닥을 적셨다. 이어 로운에게 비상 전원을 연결하라고 외쳤다. 경보음이 창고 전체에 울리고 붉은 등이 번쩍였다. 항만 안전망은 화재 신호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보안센터에 위치를 전송하도록 되어 있었다.
괴한들은 시간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급하게 후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장 뒤에 있던 남자가 전 관리자를 향해 쇠막대를 휘둘렀다. 해오는 몸을 던져 공격을 막았다. 막대가 그녀의 옆구리를 스치며 강한 충격을 남겼다. 그녀는 숨이 막혔지만 손을 놓지 않았다. 우겸이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로우는 전 관리자를 밖으로 끌어냈다. 해오는 마지막으로 책상 위에 휴대용 저장 장치를 챙긴 뒤 출구로 달렸다. 멀리서 항만 보안 차량의 사이렌이 들려왔다. 괴한들은 준비해둔 승합차를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창고 밖에 나온 해오는 컨테이너 사이에서 잠시 무릎을 꿇었다. 옆구리 통증이 깊었고 손바닥에서는 피가 흘렀다. 로우는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해오는 먼저 전 관리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남자는 겁에 질린 채 장부를 빼앗겼다고 말했다. 우겸은 가방 안을 확인하다가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원본은 아니었지만 관리자가 기억을 바탕으로 다시 적은 사본이었다. 날짜와 차량 번호, 허위 반입 물품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해오는 고통 속에서도 눈빛이 선명해졌다. 항만 보안 카메라는 창고 외부에서 벌어진 일부 장면을 촬영했다. 해오는 자신의 얼굴이 직접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넘어진 순간 후드가 벗겨져 옆벌굴이 잠깐 노출되었다. 로우는 즉시 영상 삭제를 요청하자고 했으나 우겸은 그럴수록 흔적이 커진다고 말했다. 해오는 판단을 내렸다. 영상이 퍼지게 두자고 했다. 자신이 다친 채 도망치는 모습이 보이면 상대는 그녀가 약해졌다고 믿을 것이었다. 때로는 노출된 정보도 통제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미끼가 되었다. 다음 날 새벽 영상 일부가 익명의 제보 형태로 성문그룹 보안실에 전달되었다. 태령은 회의 중 보고를 받고 즉시 화면을 열었다. 흐릿한 영상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창고 밖으로 뛰어나왔다. 얼굴은 분명하지 않았지만 걸음걸이와 고개를 돌리는 습관은 익숙했다. 여자는 옆구리를 누른 채 컨테이너 뒤로 사라졌다. 태령은 영상을 멈추고 확대했다. 손목에 남은 작은 흉터가 보였다. 결혼식 날 깨진 유리잔에 베어 생긴 흔적이었다. 그는 그것이 해오님을 알아보았다. 태령은 즉시 위치를 추적하라고 지시했지만 영상은 이미 몇 시간 전 것이었다. 항만 보안팀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혈흔과 부서진 장비만 발견되었고 관련자들은 모두 사라졌다. 태령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이 얼어붙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모든 항만과 버스터미널, 숙박시설을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해온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이름과 계정, 차량을 전부 확인하라고 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평정을 잃고 있었다. 그날 태령은 처음으로 해온의 옛지집을 찾아갔다. 작은 아파트는 오래전에 정리되어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대학 동창과 이전 직장 동료에게 연락했지만 누구도 해온의 현재 행방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인간관계조차 필요 이상으로 드러내지 않고 살아왔다. 태령은 자신이 아는 정보가 생일과 학력, 결혼 계약서에 적힌 주소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3년 동안 아내였던 사람을 찾기 위해 그는 남들과 똑같이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해야 했다. 그 사실이 모욕처럼 가슴을 찔렀다. 늦은 밤 태령은 다시 빈집으로 돌아왔다. 유라는 연락 없이 사라진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사과하지 않았다. 침실 서랍을 열자 해온이 두고 편지, 묶음이 보였다. 태령은 첫 번째 봉투를 열려다 손을 멈췄다. 읽을 자격이 없다는 그녀의 말이 떠올랐다. 그러나 결국 그는 가장 오래된 편지를 꺼냈다. 종이에는 태령이 귀국하면 함께 먹고 싶은 음식과 집 근처의 조용한 산책길이 적혀 있었다. 원망은 한 줄도 없었다. 기다림만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다. 두 번째 편지에는 해외 사업이 위험하다는 뉴스를 보고 걱정했지만 방해가 될까 연락하지 못했다는 말이 있었다. 세 번째 편지에는 집 안의 난방을 고쳤고 돌아오는 계절에 맞춰
방을 준비해 두겠다는 문장이 있었다. 편지는 해가 지날수록 짧아졌다. 마지막 편지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이번 겨울에도 무사히 지내세요. 태령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사랑을 고백하는 말보다 더 깊은 체념이 그 안에 있었다. 그는 편지를 내려놓지 못한 채 새벽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유라는 거실에서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혜온이 살아있으며 항만 자료 일부를 확보한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상대의 답장은 곧 도착했다. 권지묵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다친 사람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태령의 관심은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적었다. 유라는 화면을 지운 뒤 침실 문을 바라보았다. 안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태령이 곧 과거의 감정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고 싶었다. 그러나 그날 밤부터 태령의 시선은 더 이상 그녀를 향하지 않았다. 태령은 해가 뜨기 전 집을 나섰다. 그는 비서에게 공식 수색팀과 별개로 개인 조사 인력을 꾸리라고 지시했다. 경찰이 찾지 못하면 자신이 찾겠다고 말했다. 혜온이 왜 항만 창고에 있었는지, 누가 그녀를 공격했는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모두 알아내려 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를 찾았을 때 너무 늦었을 가능성, 또는 살아있는 그녀가 자신을 다시는 만나지 않으려 할 가능성, 어느 쪽도 견딜 수 없었다. 혜온은 항구의 작은 치료소에서 붕대를 감은 뒤 다른 거처로 이동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퍼지고 있었다. 그녀는 태령이 영상을 보았을 가능성을 계산했지만 그가 자신을 찾으려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에게 자신은 이미 서명으로 끝난 관계였다. 혜온은 사본 장부를 펼쳐 첫 번째 차량 번호에 밑줄을 그었다. 그 번호는 성문그룹 본사 지하 서버실을 정기적으로 출입하는 보안 차량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겸과 로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에서 태령은 혜온의 꺼진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연결되지 않는다는 안내가 반복되었지만 그는 끊지 않았다. 빈 신호음조차 그녀와 이어진 마지막 선처럼 느껴졌다. 집 안에는 혜온이 준비한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물건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왜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느냐고. 태령은 눈을 감았다. 3년 동안 자신이 비운 자리를 이제야 보게 되었지만 그 자리를 지키던 사람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태령은 새벽 5시가 넘어서야 혜온의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피로보다 더 선명한 것은 자신이 놓쳐 온 시간이었다. 그는 침실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자 책상 위의 종이들이 흔들렸다. 마지막 편지에 적힌 짧은 안부가 자꾸 눈에 밟혔다. 이번 겨울에도 무사히 지내라는 문장은 기다리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작별이었다. 태령은 그것을 3년이나 지나서야 알아보았다. 그는 본사로 가기 전 혜온이 사용하던 방을 다시 살폈다. 서랍에는 개인 물품이 거의 없었지만 책상 아래쪽에서 오래된 영수증 묶음이 발견되었다. 대부분 성문그룹 청정롱자 가족에게 전달된 치료비와 생활비 내역이었다. 발신자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었으나 계좌 흐름은 혜온의 개인 자금에서 시작되었다. 태령은 비서실장에게 수취인들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얼마 뒤 첫 번째 보고가 도착했다. 3년 전 항만 크레인 붕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었다. 그 사고는 태령에게 작은 안전 문제로만 보고되었다. 당시 공식 자료에는 경상자 몇 명만 기록되어 있었고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회사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비밀 합의를 강요했고 하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혜온은 사실을 알게 된 뒤 개인적으로 가족들을 찾아가 부족한 보상금을 채웠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한 노인은 태령의 비서가 보여준 사진을 보고
곧바로 혜원을 알아보았다. 태령은 직접 그 노인을 찾아갔다. 바닷가 가까운 오래된 주택에는 사고로 죽은 아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노인은 태령의 얼굴을 보자 문을 닫으려 했지만 그가 고개를 숙이자 잠시 망설였다. 태령은 변명하지 않고 모든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했다. 노인은 혜원이 몇 달 동안 병원비와 손자의 학비를 도왔다고 했다. 그녀는 돈을 주고 사라지지 않았다. 회사에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며 자료를 모았고 새로운 안전 규정을 만들도록 내부 담당자들을 설득했다. 노인은 태령에게 작은 수첩 한 권을 건넸다. 혜원이 사고 현장을 조사하며 남긴 메모 사본이었다. 수첩에는 크레인의 정비 날짜가 조작되었고 교체 비용이 다른 계정으로 빠져나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승인선에는 권지묵의 이름이 반복되었다. 태령은 종이를 넘기며 손끝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삼촌은 어릴 때부터 회사와 가족을 지켜준 사람으로 기억되어 있었다. 그러나 기록 속 권지묵은 사람의 목숨까지 비용으로 계산하는 냉혹한 관리자였다. 태령은 노인에게 왜 혜원이 이 일을 맡았는지 물었다. 노인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차갑게 말했다. 그 여자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 이름으로 생긴 상처를 맡고 있었소. 그리고 당신은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지. 태령은 반박하지 못했다. 노인의 말은 비난보다 사실에 가까웠다. 그는 집을 나오며 비서실장에게 사고 관련 원본 자료를 모두 복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권지묵의 승인 권한과 서버 출입 기록을 별도로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내부 조사팀은 곧바로 벽에 부딪혔다. 권지묵의 사무실에서 오래된 자료가 사라졌고 서버 기록 일부는 정기 정비를 이유로 삭제되어 있었다. 태령은 정보 관리 책임자를 불러 직접 신문했다. 책임자는 처음에는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태령이 삭제 명령서를 내밀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명령서에는 태령 자신의 전자서명이 있었다. 그러나 승인 시간은 그가 해외 회의장에서 공개 발표를 하던 때였다. 누군가 오래전부터 그의 권한을 복제해 사용하고 있었다. 태령은 혜원이 왜 이혼 조항에서 공익 신고 자료에 소유권을 따로 적었는지 이제야 이해했다. 그녀는 이미 범죄의 구조를 알고 있었고 자신이 곧 표적이 될 것까지 예상했다. 그는 그날 밤 그녀의 말을 허세로 여겼다. 그 판단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깻잎자 숨이 막혔다. 태령은 수색팀에게 혜원을 찾는 목적을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단순한 신원 확인이 아니라 보호가 최우선이었다. 하지만 보고를 받은 실무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원이 보호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그 질문은 태령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는 지금까지 원하는 것은 명령으로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사업도 사람도 시간도 충분한 대가를 치르면 움직였다. 그러나 혜원은 자신의 의지로 사라졌다. 그녀를 발견한다고 해서 돌아오게 만들 수는 없었다. 태령은 수색팀에게 강제 접촉을 금지했다. 위치를 확인해도 감시만 하고 직접 접근하지 말라고 했다. 스스로 내린 지시였지만 마음은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녀가 눈앞에 나타나면 붙잡고 이유를 묻고 싶었다. 그 충동이 권리가 아니라 욕심임을 알면서도 멈추기 어려웠다. 혜원은 항구 외곽의 빈 수산 창고에서 장부를 분석하고 있었다. 전 관리자의 기억을 토대로 작성된 사본에는 매달 같은 날짜에 들어온 차량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차량 번호는 모두 다른 업체 소유였지만 보험 가입자는 하나의 법무법인으로 연결되었다. 그 법인은 미련예술재단의 해외 거래를 담당하고 있었다. 로우는 자료를 보며 도유라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모자라고 말했다. 혜원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유라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했다. 우겸은 오래된 통화 기록 하나를 찾아왔다. 혜원의 아버지가 죽기 이틀 전 미련예술재단의 전신기관으로 여러 차례 전화한 기록이었다. 당시 그 기관의 실무 책임자는 젊은 도유라였다.
혜호는 자료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다. 아버지와 유라 사이에 연결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우겸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덧붙였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감사 파일은 사고 당일 누군가에게 전송되었고 수신 계정은 유라가 사용하던 개인 주소와 연결되어 있었다. 혜호는 감정을 억누르고 전송 이후의 기록을 물었다. 우겸은 유라가 파일을 받은 다음 날 권지묵을 만났다고 했다. 그날 밤 혜원의 아버지는 차량 사고로 숨졌다. 경찰은 졸음운전으로 결론 내렸지만 차량 제어 장치에서 비정상적인 접속 흔적이 발견되었다. 당시 담당 수사관이었던 우겸은 추가 조사를 요청했으나 상부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그는 자신이 더 강하게 버티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혜원은 아버지의 사진을 떠올렸지만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유라가 파일을 직접 넘겼는지 협박을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로우는 지금까지 드러난 행동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혜원은 분노가 판단을 대신하면 상대가 원하는 실수를 하게 된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유라가 태령에게 접근한 시점과 가짜 자료가 전달된 시점을 비교했다. 두 사건은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 태령은 몇 년 전 혜원의 가족이 자신의 해외 사업을 막으려 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 오해를 만든 문서도 유라의 재단에서 흘러나왔다. 혜원은 마침내 구조를 이해했다. 권지묵은 태령이 혜원을 멀리하도록 만들기 위해 유라를 이용했다. 혜원이 며느리라는 신분으로 내부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면 이혼이 필요했다. 유라는 태령의 과거 감정을 자극했고 동시에 혜원의 아버지가 남긴 자료를 숨겼다. 그 대가로 재단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운용할 권한을 얻었다. 그러나 유라는 지묵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장부 곳곳에는 그녀가 일부 자금을 따로 빼돌린 흔적이 있었다. 로우는 태령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혜원은 즉시 고개를 저었다. 태령 주변에는 아직 내부 협력자가 남아 있었고 섣불리 접촉하면 자료가 다시 사라질 수 있었다. 또한 그녀는 태령이 진실을 알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사랑과 신뢰는 이미 무너졌고 사업적 판단까지 그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았다. 우겸은 혜원의 표정을 살피며 개인 감정 때문에 그를 배제하는 것인지 물었다. 혜원은 잠시 침묵한 뒤 차분히 답했다. 개인 감정이 아니라 위험 관리라고. 그날 오후 태령은 어머니에게 혜원과의 결혼이 시작된 이유를 물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숨겨온 사실을 마침내 털어놓았다. 혜원이 결혼을 받아들인 것은 재산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과 성문그룹 내부 비리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할 기회를 원했다. 동시에 해외 사업을 맡은 태령이 권지묵의 조작된 계약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하려 했다. 어머니는 혜원이 태령을 오래전부터 좋아했지만 그 감정을 거래 조건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태령은 어머니의 말을 믿기 어려웠다. 그는 결혼 당시 혜원이 가족의 압력 때문에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생각했다. 유라 역시 혜원의 아버지가 성문그룹을 협박했고 혜원이 그 약점을 이용해 결혼을 성사시켰다고 말했다. 태령은 그 이야기를 의심하지 않았다. 과거의 사랑을 잃은 분노가 이미 판단을 흐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머니에게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혜원이 요청했다고 답했다. 강요된 감사는 사랑보다 더 잔인하다고 그녀가 말했다는 것이다. 태령은 집으로 돌아와 유라를 기다렸다. 밤 10시가 지나다 유라는 행사에서 돌아왔고 거실의 어둠 속에 앉아있는 그를 보고 놀랐다. 태령은 곧바로 혜원의 아버지에 관한 자료를 내밀었다. 유라는 처음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통화 기록과 전송 계정이 제시되자 당시 단순한 실무자였으며 상부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태령은 누가 지시했느냐고 물었다. 유라는 권지묵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이미 죽은 재단 이사에게 책임을 돌렸다.
태령은 해운의 가족이 자신을 협박했다는 문서의 원본을 요구했다. 유라는 당황한 눈빛으로 오래된 일이라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답했다. 태령은 그녀가 거짓말할 때 오른손 엄지로 반지를 문지르는 습관을 기억했다. 젊은 시절에도 그랬다. 그는 오랫동안 그 버릇을 긴장 때문이라고 여겼지만 이제는 숨길 것이 있을 때 나타나는 행동임을 알았다. 태령은 더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유라가 안심하도록 조용히 웃으며 자신이 예민했다고 말했다. 유라가 방으로 들어간 뒤 태령은 비서에게 미련예술재단의 모든 거래를 비공개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다음 날 아침에는 혜온이 항구 근처 여객선 터미널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수색팀은 그녀와 접촉하려는 전 관리자의 통신 흔적을 따라 위치를 좁혔다. 태령은 강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직접 현장으로 향했다. 운전하는 동안 수없이 말을 준비했다. 미안하다는 말과 돌아오라는 말, 자신이 몰랐다는 변명까지 떠올랐지만 어느 것도 충분하지 않았다. 혜온은 그날 밤 장부 원본 일부를 넘겨받기 위해 폐쇄된 여객선 터미널에 도착했다. 항로가 중단된 지 오래된 곳이라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낡은 안내판이 바닷바람에 흔들리고 빈 매표소 유리창에는 희미한 달빛만 비쳤다. 그녀는 우겸과 로운을 바깥에 남겨두고 혼자 안으로 들어갔다. 접선자는 오래된 보관함에 자료를 두기로 했다. 혜온은 주변의 발자국과 문 손잡이에 남은 먼지를 살피며 누군가 이미 터미널을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보관함 문을 여는 순간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혜온은 몸을 돌려 금속 열쇠를 움켜쥐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사람은 태령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며칠 동안 잠들지 못한 흔적이 선명했다. 두 사람은 몇 걸음 거리를 두고 마주 섰다. 태령은 살아있는 그녀를 확인하자 눈빛이 흔들렸다. 안도와 분노,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는 혜온의 이마와 손목에 남은 상처를 보며 낮게 물었다. 왜 다쳤다는 말을 하지 않았나? 혜온은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자신은 더 이상 그에게 행방을 보고할 사람이 아니었다. 태령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사과하려 했지만 문장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조사 중인 자료를 알고 있으며 권지묵을 의심한다고 말했다. 혜온은 놀라지 않았다. 이제야 거기까지 왔느냐고 물을 뿐이었다. 태령은 그 말에서 자신이 얼마나 뒤처졌는지 느꼈다. 그는 혜온에게 혼자 감당하지 말고 자신과 함께 돌아가자고 말했다. 회사와 가족, 필요한 모든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혜온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기쁨이 아니라 오래된 피로가 담겨 있었다. 돌아가자는 말이 너무 늦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자신이 돌아가고 싶었던 집은 3년 동안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태령은 이제부터 만들 수 있다고 답했다. 혜온은 고개를 저었다. 집은 필요할 때 제공하는 보호시설이 아니며 사람의 마음도 위기가 닥쳤을 때 되찾을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고 말했다. 태령은 그 말을 듣고 한 걸음 다가섰지만 그녀는 같은 만큼 물러났다. 그 순간 터미널 외벽의 유리가 깨지며 금속 탄환이 기둥에 박혔다. 혜온은 즉시 태령의 팔을 잡아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두 번째 탄환이 그들이 서 있던 자리를 스쳤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양쪽 출입구에서 들어왔다. 태령은 혜온을 뒤로 숨기려 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터미널 구조를 빠르게 살폈다. 적은 최소 5명이었고 바깥 통로에도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다. 혜온은 태령에게 자신을 따라오되 임의로 움직이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태령은 순간적으로 반박하려 했으나 그녀의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혜온은 매표소 안쪽으로 몸을 낮춰 이동하며 비상전력 장치를 찾았다. 오래된 터미널은 정기점검을 위해 일부 설비가 살아있었다. 그녀는 안내방송 장치를 켜 경보음을 최대 크기로 올렸다. 갑작스러운 소음이 공간을 뒤흔들자 공격자들의 발걸음이 흔들렸다. 태령은 그 틈에 금속 의자를 밀어
한쪽 통로를 막았다. 혜호는 보관함에서 자료를 꺼낸 뒤 천장 환기 통로 아래로 달렸다. 한 남자가 가까이 다가와 태령을 향해 쇠막대를 휘둘렀다. 태령은 팔로 막으며 충격을 견뎠고 상대의 허리를 밀어 매표소 유리벽에 부딪히게 했다. 그러나 또 다른 남자가 뒤에서 접근했다. 혜호는 소화기를 들어 그의 시야를 가린 뒤 무릎 뒤쪽을 정확히 걷어찼다. 두 사람은 잠시 등을 맞댔다. 태령은 혜원이 생각보다 훨씬 침착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며 놀랐다. 그녀는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위험을 계산하고 통제하는 사람이었다. 혜원은 비상구가 아니라 승선 통로로 향했다. 공격자들은 그들이 막다른 곳으로 간다고 생각해 뒤쫓았다. 그러나 통로 끝에는 정비용 이동 다리가 연결되어 있었다. 혜원은 제어함을 열어 다리의 고정 장치를 해제했다. 태령과 함께 반대편으로 건넌 뒤 마지막 순간 레버를 당기자 철제 다리가 천천히 옆으로 움직였다. 뒤따르던 남자들은 발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혜원은 바깥 부두로 뛰어내렸고 태령도 뒤를 따랐다. 바닷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때렸다. 부두 끝에는 우겸이 준비한 작은 정비선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차량 2대가 길을 막으며 나타났다. 로우는 선박 위에서 손전등을 흔들며 다른 방향을 가리켰다. 혜호는 곧바로 연료 창고 옆에 좁은 통로로 태령을 이끌었다. 그곳은 대형 차량이 들어올 수 없었다. 뒤따르던 남자들이 가까워지자 태령은 혜원을 먼저 보내고 몸을 돌렸다. 그는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며 시간을 벌었다. 혜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다시 돌아가 태령의 손을 잡아당겼다. 두 사람은 함께 방파제 아래쪽 계단으로 내려갔다. 파도가 돌벽을 때릴 때마다 물보라가 솟았다. 정비선이 가까이 오자 우겸이 밧줄을 던졌다. 혜원은 먼저 자료 가방을 넘겼다. 태령이 배에 오르려는 순간 뒤에서 날아온 금속 조각이 그의 어깨를 스쳤다. 혜원은 그를 붙잡아 선박 안으로 끌어당겼다. 로운이 즉시 엔진을 가동했고 배는 어둠 속으로 빠져나갔다. 공격자들은 부두 끝에서 멀어지는 선박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선실 안에서 혜원은 태령의 상처를 확인했다. 깊지 않았지만 피가 계속 흘렀다. 그녀는 붕대를 감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령은 가까이 있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던 표정이었다. 차분하지만 지쳐 있었고 강해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오래된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혜원의 손이 잠시 멈췄다. 태령은 자신이 무지했고 오만했으며 그녀가 한 모든 일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인정했다. 혜원은 붕대를 묶은 뒤 손을 거두었다. 사과를 들었다고 해서 과거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태령은 알고 있다며 그래도 기회를 달라고 했다. 혜원은 창밖의 검은 바다를 바라보았다. 한때 그녀는 이 말을 기다렸다. 태령이 돌아와 자신을 바라보고 늦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장면을 수없이 상상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순간이 오자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기다림 속에서 너무 많은 것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조용히 그 사실을 입 밖으로 꺼냈다. 당신이 찾는 아내는 이미 없어요. 혜원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3년 동안 매일 당신을 기다리고 돌아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으려 했던 사람은 이제 내 안에서 죽었어요. 당신은 내 몸을 찾았을 뿐이지 그 사람을 되찾은 게 아니에요. 태령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무언가 붙잡으려는 듯 손을 내밀었지만 혜원은 손이 닿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비선이 작은 어항에 도착하자 혜원은 우겸과 로운에게 태령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라고 말했다. 자신은 다른 경로로 움직일 예정이었다. 태령은 상처를 잊은 듯 그녀의 앞을 막았다. 지금 다시 사라지면 끝까지 찾겠다고 말했다. 혜원은 그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답했다. 찾는 것은 당신 자유 가는 것은 내 선택이라고. 그는 그녀를 지키고 싶다고 했지만 혜원은
보호와 소유를 혼동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 말은 태령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조용히 무너뜨렸다. 혜호는 자료 가방에서 복사본 하나를 꺼내 태령에게 건넸다. 권지묵의 승인 기록과 미련예술재단의 거래 일부가 담긴 문서였다. 그녀는 이 자료만으로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내부에 협력자가 있으며 누군가 태령의 모든 명령을 감시하고 있다고 했다. 태령은 그녀에게 함께 조사하자고 다시 제안했지만 혜호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서로 다른 길에서 같은 적을 쫓는 편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신뢰는 필요에 따라 즉시 복구되는 장치가 아니었다. 혜호는 새벽 안개 속으로 걸어갔다. 로운이 준비한 차량이 골목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태령은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몇 걸음 따라가다가 멈췄다. 억지로 세우는 순간 자신도 권지묵과 다르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들었다. 그는 혜원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다. 어깨의 상처보다 가슴 안쪽의 통증이 더 깊었다. 처음으로 그는 후회가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늦게 도착한 책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혜원이 탄 차량은 항구를 벗어나 동쪽 도로로 향했다. 그녀는 뒷좌석에서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 않았다. 태령의 사과와 흔들리는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마음 한구석이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픔이 돌아갈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과 권지묵의 범죄, 유라의 거짓을 끝까지 밝혀야 했다. 그 과정에서 태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이제 그의 몫이었다. 해온 뒤 선택만 책임지기로 했다. 태령은 항구에 남아 복사본을 펼쳤다. 첫 장에는 권지묵의 승인 번호가 있었고 마지막 장에는 도유라가 관리한 계좌 목록이 적혀 있었다. 그 아래 혜원의 손글씨로 짧은 문장이 남아 있었다. 사실을 알고도 외면하는 순간부터 무지는 죄가 된다. 태령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모른다고 말할 수 없었다. 혜원을 되찾는 일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녀가 혼자 막아 온 어둠을 자신의 손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새벽빛이 바다 위에 번질 때 태령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권지묵에게 조사 사실을 숨기고 미련예술재단의 계좌를 외부 기관을 통해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과거 항만사고 피해자들에게 정식 사과와 보상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비서는 회장단의 반발을 걱정했지만 태령은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말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빈 부두를 바라보았다. 혜원은 다시 사라졌지만 이번에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녀가 도망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자유로워진 것이었다. 권지묵은 태령이 항만사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준비한다는 보고를 받은 순간 상황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회장단 긴급회의를 소집해 남궁혜원이 성문그룹의 기밀 자료를 훔치고 거액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발표했다. 화면에는 혜원의 개인 식별 코드가 찍힌 내부 문서와 해외 계좌 송금 기록이 떠 있었다. 모두 정교하게 조작된 자료였다. 지묵은 태령이 이혼한 아내에게 미련을 품어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그의 판단 능력까지 공격했다. 임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침묵했다. 태령은 회의실 끝에 앉아 지묵의 발표를 끝까지 들었다. 과거의 그였다면 즉시 분노하며 반박했겠지만 이번에는 표정조차 바꾸지 않았다. 지묵은 그 침묵을 흔들림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혜원을 형사고발하고 모든 계열사에서 관련 자료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령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발 명령서에 서명하겠다고 말했다. 지묵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지만 태령이 어떤 문서에 서명했는지는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다. 태령이 실제로 서명한 것은 자신의 의결권을 독립감시재단에 임시로 이전하는 계약이었다. 성문그룹의 최대 개인 주주로서 가진 권한을 포기하면 지묵이 자신을 이용해 내부 조사를 막을 수 없었다. 그 결정은 후계자 자리와 경영권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선택이었다. 비서실장은 마지막 확인을 요청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태령은 망설이지 않았다. 혜원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진실을 지켰다면 자신도 가진 것을 내놓아야 했다. 책임은 말이 아니라 손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같은 날 혜원은 자신을 횡령범으로 몰아가는 보도를 작은 숙소에서 지켜보았다. 화면에는 결혼 생활 중 회사 자료에 접근해 비밀 계좌를 만든 인물로 그녀가 묘사되고 있었다. 로우는 분노의 탁자를 내리쳤다. 우겸은 보도의 출처가 모두 지묵과 가까운 언론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혜원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조작된 송금 시간을 살폈다. 기록 속 계좌는 그녀의 아버지가 죽은 날 처음 개설된 것으로 꾸며져 있었다. 지묵은 그녀의 상처를 범죄의 근거로 바꾸려 하고 있었다. 더 위험한 소식은 전 관리자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안전 가옥을 지키던 연락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고 관리자의 휴대전화는 항만 북쪽에서 마지막 신호를 남겼다. 지묵이 그를 붙잡았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혜원은 관리자가 가진 원본 장부보다 그의 생명을 먼저 걱정했다. 로우는 경찰에 알리자고 했지만 우겸은 내부에 지묵의 사람이 남아있다며 반대했다. 신고하는 순간 인질의 위치가 옮겨질 가능성이 컸다. 혜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자신이 미끼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묵이 반드시 원하는 두 가지를 알고 있었다. 자신이 가진 저장 장치와 아버지의 감사 파일이었다. 혜원은 일부러 추적 가능한 통신 장치를 켜고 지묵의 비밀 연락망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원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전 관리자와 교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장소는 북항에 폐쇄된 컨테이너 부두로 정했다. 우겸은 너무 노골적인 함정이라고 말했다. 혜원은 그렇기 때문에 지묵이 올 것이라고 답했다. 오만한 사람은 자신이 만든 함정을 상대가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믿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혜원은 부두의 오래된 통제 체계를 분석해 여러 단계의 기록 장치를 준비했다. 한 장치가 발견되면 다른 장치가 작동하도록 신호를 분산했고 음성과 자료는 항만 외부의 독립 서버로 전송되게 했다. 로우는 중앙 제어실에 숨어 조명과 출입문을 관리하기로 했다. 우겸은 수사기관에서 믿을 수 있는 소수에게 좌표를 전달하되 혜원의 신호가 올 때까지 접근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계획은 치밀했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지묵이 인지를 먼저 죽이면 모든 계산은 무너질 수 있었다. 태령은 혜원이 일부러 위치를 노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곧바로 그녀의 목적을 알아차렸다. 지묵을 끌어내기 위한 선택이었다. 비서는 그가 현장에 가면 혜원의 계획을 망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태령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묵이 자신에게 보여준 고발 자료에는 북한 보안 인력의 이동 명령이 숨겨져 있었다.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증거와 사람을 함께 없애려는 준비였다. 태령은 공식 경호 인력을 데려가지 않았다. 대신 믿을 수 있는 기사 한 명과 함께 오래된 화물 차량을 타고 부두로 향했다. 해가 지자 북항에는 짙은 안개가 내려앉았다. 폐쇄된 부두에는 사용하지 않는 컨테이너가 높은 벽처럼 쌓여 있었고 바닷바람은 철판 사이를 지나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혜원은 검은 외투 안쪽에 저장장치와 비상송신기를 넣고 약속 지점으로 걸어갔다. 멀리 컨테이너 조명이 하나씩 켜졌다. 중앙 통로 끝에는 의자에 묶인 전 관리자가 보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의식은 있었다. 그 뒤에 권지묵이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서 있었다. 지묵은 혜원을 보자 마치 오랜 손님을 맞이하듯 웃었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도 마지막까지 같은 눈빛을 했다고 말했다. 혜원의 손끝이 아주 조금 굳었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지묵은 그 반응을 즐기며 아버지가 가족과 회사를 위해 조용히 물러날 기회를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혜원은 저장 장치를 들어보이며 관리자를 먼저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지묵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자신이 협상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사라져야 할 오류를 정리하러 왔다고 말했다. 컨테이너 뒤에서 여러 남자가 나타나 출구를 막았다. 해오는 예상한 수보다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묵은 그녀가 준비한 추적 장치도 이미 찾았다고 자랑했다. 그의 부하가 바닥에 작은 송신기 하나를 던져 밟아 부쉈다. 해오는 놀란 표정을 짓지 않았다. 그것은 일부러 발견되도록 만든 첫 번째 장치였다. 실제 음성, 그녀의 목걸이, 안쪽과 부두 조명 제어기에 동시에 기록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묵이 전 관리자의 목에 칼날을 가까이 대자 계획의 여유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때 다른 방향에서 또 하나의 차량 불빛이 나타났다. 흰 승용차가 멈추고 도유라가 내렸다. 지묵조차 그녀의 등장에는 표정을 굳혔다. 유라는 긴 코트 자락을 정리하며 두 사람 사이로 걸어왔다. 그녀는 해온에게 진실을 찾느라 고생했다며 비웃었다. 이어 지묵에게 자신 없이 거래를 끝내려 했느냐고 물었다. 지묵은 돌아가라고 명령했지만 유라는 듣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저장 장치가 들려 있었다. 재단을 거친 거래와 지묵의 개인 계좌가 모두 담긴 자료였다. 유라는 자신이 단순한 통로로 이용당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지묵이 해외 출국과 자금을 보장하지 않으면 모든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기겠다고 위협했다. 지묵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유라가 태령을 이용해 해온을 밀어내는 역할만 하면 되었는데 욕심이 지나쳤다고 말했다. 유라는 오히려 웃었다. 태령이 자신을 다시 사랑한다고 믿게 만드는 일은 어렵지 않았으며 해온의 가족이 그를 협박했다는 가짜 문서도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고 자랑했다. 해온은 유라의 말을 들으며 감정보다 시간을 계산했다. 목걸이 안쪽 장치는 모든 음성을 전송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 관리자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해온은 유라를 향해 태령에게 돌아온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지묵의 명령이었느냐고 물었다. 유라는 질문 속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대답했다. 처음에는 명령이었지만 곧 태령의 지위와 성문 그룹이 자신에게 더 어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3년 동안 집에 돌아가지 않은 남자가 아내를 사랑했을 리 없으니 죄책감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묵은 더 이상 말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부하에게 유라의 저장 장치를 빼앗으라고 명령했다. 유라는 뒤로 물러서며 파일이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는 순간 여러 곳으로 전송된다고 소리쳤다. 사실인지 허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지묵은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해온은 그 짧은 혼란을 이용해 관리자의 의자 아래에 놓인 연료통과 전선을 발견했다. 지묵은 협상이 끝나면 컨테이너 구역에 불을 내 모든 흔적을 없앨 계획이었다. 바닷바람이 강한 날이라 불길은 인접한 연료 창고까지 번질 수 있었다. 태령은 외곽 컨테이너 위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무전장치로 로운과 연결된 뒤 해온이 준비한 계획을 들었다. 로운은 아직 개입 신호가 없으니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태연료통과 점화 장치를 발견하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했다. 그는 중앙 제어실로 우회해 비상차단 장치를 찾았다. 그 과정에서 지묵의 보안 인력 한 명과 마주쳤지만 소리를 내지 않고 제압했다. 태령은 그에게서 원격 점화기를 빼앗아 내부 회로를 확인했다. 지묵은 해온에게 저장 장치를 바닥에 내려놓으라고 명령했다. 해온은 천천히 몸을 낮추며 손가락으로 목걸이의 작은 단추를 눌렀다. 그것이 로운에게 보내는 첫 번째 신호였다. 부두의 조명이 한꺼번에 꺼졌다. 어둠 속에서 유라가 비명을 질렀고 지묵의 부하들이 무기를 꺼내 들었다. 해온은 낮은 자세로 전 관리자에게 달려가 의자를 넘어뜨렸다. 칼날을 든 남자가 길을 막았지만 우겸이 컨테이너 사이에서 나타나 그의 팔을 밀어냈다. 로운은 중앙 제어실에서 화물 이동 장치를 작동시켰다. 철제 운반대가 통로를 가로질러 움직이며 지묵의 부하들을 둘로 갈라놓았다. 해온은 관리자의 손목을 묶은 끈을 자르려 했지만
특수 잠금 장치가 사용되어 쉽게 풀리지 않았다. 우겸은 의자째 끌고 이동하자고 말했다. 그 순간 붉은 비상등이 켜지며 지묵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원격 점화기를 들어 올리고 있었다. 태령이 빼앗은 것은 예비 장치였고 본체는 지묵이 가지고 있었다. 지묵이 단추를 누르자 멀리서 짧은 폭발음이 울렸다. 첫 번째 연료통에 불이 붙고 붉은 불길이 컨테이너 벽을 타고 솟았다. 해오는 관리자를 우겸에게 맡긴 뒤 점화 전선이 연결된 방향으로 달렸다. 불이 중앙 연료 창고에 닿기까지 시간이 많지 않았다. 태령도 반대편에서 뛰어왔다. 두 사람은 불길 너머로 서로를 발견했지만 말을 나눌 여유가 없었다. 해오는 주 배관을 잠그려 했고 태령은 전기 차단기로 향했다. 유라는 혼란을 틈타 자신의 차량으로 달아나려 했다. 그러나 지묵이 그녀의 길을 막았다. 그는 모든 일이 유라의 배신 때문에 망가졌다며 저장 장치를 내놓으라고 소리쳤다. 유라는 물러서다가 컨테이너 벽에 등을 부딪혔다. 그녀는 자신이 없었다면 태령을 해온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묵은 태령이 해온을 버린 것은 스스로 내린 선택이며 자신들은 그 오만을 이용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들의 대화는 여전히 항만 외부로 전송되고 있었다. 태령은 비상 차단함을 열었지만 내부 배선이 절단되어 있었다. 그는 해온에게 수동 밸브를 잠그는 동안 전력을 우회시키겠다고 외쳤다. 해온은 불길 가까이에 있는 밸브를 향해 몸을 낮췄다. 열기가 피부를 찌르고 연기가 시야를 가렸다. 태령은 철제 막대로 임시 회로를 연결하다 손바닥을 대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잠시 뒤 소화 배관에 전력이 돌아오며 천장 분사구에서 물이 쏟아졌다. 해온은 그 틈에 밸브를 끝까지 돌려 연료 공급을 차단했다. 지묵은 불길이 약해지는 것을 보고 도주를 결심했다. 그는 유라의 저장 장치를 빼앗아 부두 끝에 준비된 배로 향했다. 그러나 태령이 통로를 막았다. 지묵은 조카를 바라보며 회사를 지키기 위해 평생 더러운 일을 대신했다고 주장했다. 사람 몇 명의 희생과 장부 조정이 없었다면 성문그룹은 오래전에 무너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령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남은 회사라면 무너지는 편이 낫다고 답했다. 지묵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가족의 표정이 사라졌다. 지묵은 태령에게 달려들어 저 금속 막대를 휘둘렀다. 태령은 첫 공격을 피했지만 두 번째 충격을 어깨에 맞았다. 그는 넘어지지 않고 지묵의 손목을 붙잡았다. 두 사람은 젖은 바닥 위에서 거칠게 밀고 당겼다. 지묵은 태령이 모든 권력을 잃으면 해온도 다시 떠날 것이라며 조롱했다. 태령은 이미 떠난 사람을 붙잡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자신이 저지른 무지를 끝내기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답하며 지묵의 손에서 막대를 떨어뜨렸다. 그때 부두 외곽에서 수사 차량의 경보음이 들려왔다. 로운이 전송한 음성과 자료를 확인한 조사팀이 진입한 것이었다. 지묵은 도망칠 길이 막히자 마지막으로 저장 장치를 바다에 던지려 했다. 해온이 그의 팔을 붙잡았고 지묵은 거칠게 그녀를 밀쳤다. 해온의 몸이 쌓여 있던 금속 자재 쪽으로 넘어졌다. 태령은 지묵을 제압하려다 해온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움직임을 멈췄다. 그 틈에 지묵이 다시 도주하려 했지만 우겸과 조사관들이 통로를 막았다. 지묵은 체포되는 순간까지 자신이 회사를 위해 희생했으며 모든 책임은 해온과 유라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관은 이미 전송된 음성과 계좌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유라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호소했지만 그녀가 가짜 문서를 만들고 자금을 빼돌렸다고 인정한 목소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다. 유라는 태령을 향해 도움을 요청했다. 태령은 그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기억은 그 순간 완전히 낯선 사람의 얼굴로 바뀌어 있었다. 우겸은 전 관리자를 구조해 조사관에게 넘겼다. 관리자는 기침을 하면서도 장부 원본이
부두 사무실 바닥 아래에 숨겨져 있다고 말했다. 로우는 즉시 위치를 확인했다. 원본 장부와 지묵의 비밀 인장이 발견되면서 사건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완성되었다. 수사팀은 부두 전체를 봉쇄했고 소방 인력은 남은 불길을 진압했다. 모든 것이 끝나가는 듯했지만 태령은 혜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는 연기와 물안개가 뒤섞인 컨테이너 사이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뛰었다. 무너진 철제 선반 아래에서 혜원의 손이 보였다. 태령은 맨손으로 자재를 밀어내려 했지만 무게가 지나치게 컸다. 로운과 우겸이 달려와 함께 선반을 들어 올렸다. 혜원은 옆구리와 다리에 상처를 입었지만 의식은 있었다. 태령은 그녀를 끌어안으며 이름을 반복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숨이 거칠어졌다. 혜원이 눈을 뜨지 않는 짧은 순간 동안 그는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공포를 느꼈다. 자신이 모든 곳을 뒤져도 다시는 그녀를 찾지 못할 것 같았다. 혜원은 천천히 눈을 뜨고 태령의 어깨 너머로 꺼져가는 불길을 확인했다. 그녀는 관리자가 안전한지 먼저 물었다. 태령은 대답하며 그녀를 더 세게 안았다. 이제 아무데도 가지 말라고. 자신이 잘못했으며 무엇이든 고치겠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명령조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것은 절박한 부탁에 가까웠다. 그러나 혜원은 힘겹게 손을 들어 그의 가슴을 밀었다. 태령은 상처를 건드릴까 두려워 즉시 팔을 풀었다. 혜원은 숨을 고른 뒤 태령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오늘 자신을 구한 것에 고맙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번의 구조가 3년의 부재를 지우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녀가 혼자 견딘 밤과 끝내 듣지 못한 말, 이혼 서류 앞에서 죽어버린 믿음은 영웅적인 행동 하나로 되살아나지 않았다. 태령의 얼굴이 고통스럽게 굳었지만 혜원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사랑은 누군가가 옳은 일을 한 대가로 주는 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태령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이제 혜원의 말이 자신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경계라는 사실을 이해했다. 구급 인력이 도착해 혜원을 들것에 옮겼다. 태령은 손을 잡고 싶었지만 허락 없이 다가가지 않았다. 혜원은 그 작은 멈춤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들것이 수사 차량과 구급차 사이를 지나갈 때 새벽빛이 바다 위로 번지고 있었다. 불길은 꺼졌고 지묵과 유라는 수갑을 찬 채 서로를 원망하고 있었다. 혜원이 구급차에 오르기 전 태령은 멀리서 고개를 숙였다. 돌아와 달라는 말도 기다리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의결권 이전 계약과 피해자 보상 계획을 조사팀에 제출했다. 성문그룹의 경영권을 잃더라도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혜원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태령이 처음으로 사랑보다 책임을 먼저 선택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변화는 시작일 뿐 결론이 아니었다. 그녀는 창문에서 시선을 거두고 눈을 감았다. 구급차가 부두를 떠난 뒤 태령은 혼자 남아 젖은 바닥을 바라보았다. 조금 전 혜원이 쓰러져 있던 자리에는 붉은 피와 소화수만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찾았지만 여전히 곁에 둘 수 없었다. 과거에 그는 그 사실에 분노했겠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혜원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후회도 결국 또 다른 폭력이 될 뿐이었다. 태령은 떠나는 구급차를 끝까지 바라본 뒤 천천히 조사관들을 향해 걸어갔다. 그날 새벽 권지묵의 비밀 계좌와 도유라의 재단 거래가 모두 동결되었다. 성문그룹 본사에서는 지묵과 연계된 임원들이 긴급 체포되었고 숨겨졌던 항만사고 기록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언론은 혜원을 횡령범으로 몰았던 보도를 철회했지만 이미 입힌 상처까지 되돌릴 수는 없었다. 태령은 공식 성명을 통해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그의 이름과 권력은 무너졌지만 처음으로 그는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혜원은 손바닥에 남은 아버지의 만년필 자국을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쫓아온 진실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아버지의 죽음도 노동자들의 희생도 더 이상 장부 아래 묻히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복수의 기쁨을 느끼지 않았다. 다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조용한 안도만 남았다. 창밖으로 새벽 항구가 멀어졌다. 혜호는 이제 진실 이후의 삶을 선택해야 했다. 그 삶에 태령이 들어올 수 있을지는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었다. 권지묵과 도유라의 첫 공판이 열린 날, 법원 앞에는 피해자 가족들과 수많은 취재진이 모였다. 지묵은 여전히 자신이 성문그룹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죽은 노동자들과 사라진 자금을 위기의 시대에 치른 비용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검찰이 공개한 장부와 음성 기록은 그의 논리를 하나씩 무너뜨렸다. 도유라는 지묵에게 협박당했다고 항변했지만 태령을 속이고 혜온의 가족을 모함했다고 스스로 자랑한 목소리가 법정 안에 그대로 울려 퍼졌다. 혜온은 증인석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어떤 승리감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발견한 회계 조작의 흐름과 자신이 확보한 항만 기록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변호인은 그녀가 이혼에 대한 분노로 자료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혜온은 감정과 증거를 구분해 모든 질문에 답했다. 자료의 생성 시간과 전송 경로, 원본 장부의 보관 방식까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제시되자 법정의 분위기는 빠르게 바뀌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온 사람이 아니라 사실을 완성하러 온 사람이었다. 태령은 방청석 가장 뒤에 앉아 혜온의 증언을 들었다. 그는 그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자신의 시선조차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고 있었다. 공판이 끝난 뒤 피해자 가족들이 혜온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고 그녀는 오히려 더 일찍 진실을 밝히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태령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법원을 떠났다. 예전에 그라면 혜온에게 다가가 자신도 함께 싸웠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인정받으려는 마음부터 버려야 했다. 재판은 넉 달 동안 이어졌다. 권지묵은 횡령과 배임, 증거인멸, 강요와 불법 감금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도유라는 자금 세탁과 문서 위조,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미련예술재단은 해산되었고 소유하던 작품 대부분은 피해자 보상 기금 마련을 위해 처분되었다. 유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까지 태령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는 거짓과 욕망이 거친 뒤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 성문그룹에서는 지묵과 연결된 임원들이 차례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외부 감시위원회가 들어와 모든 계약과 안전 규정을 다시 검토했다. 태령은 예정대로 대표직에서 사임했고 자신이 가진 주요 계열사 지분의 상당 부분을 독립재단에 넘겼다. 그는 개인 부동산과 미술품도 처분해 항만사고 피해자와 하청 노동자를 위한 지원기금을 만들었다. 기자들은 그 행동을 혜온의 마음을 되찾기 위한 계산이라고 해석했지만 태령은 반박하지 않았다. 진심은 설명이 아니라 시간이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결제한 문서는 혜온과의 이혼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하는 서류였다. 태령은 재산 분할이나 비밀 유지 조건을 모두 철회했고 결혼 기간 동안 혜온이 작성한 조사 자료의 권리도 그녀에게 돌려주었다. 서류를 보내기 전 그는 오랫동안 서명란을 바라보았다. 그 종이에 이름을 적으면 둘 사이에 남은 법적 연결은 완전히 사라졌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는 않았다. 혜온에게 돌아와 달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떠날 권리를 돌려주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었다. 혜온은 병원에서 퇴원한 뒤 작은 사무실을 빌렸다. 창밖으로 오래된 철길이 보이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낮은 소리가 들리는 곳이었다. 로우는 더 좋은 건물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혜온은 시작에는 충분하다고 답했다. 우겸은 벽에 새 간판을 달았다.
이름은 밝은길 공익조사센터였다. 권력과 자본 때문에 침묵해야 했던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존하고 법률 지원을 연결하는 곳이었다. 첫날 찾아온 사람은 대형 병원의 약품 조작을 목격한 간호사였다. 혜원은 간호사의 말을 끝까지 들은 뒤 바로 해결을 약속하지 않았다. 대신 무엇을 증명할 수 있고 어떤 위험을 피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그녀는 이전처럼 혼자 모든 짐을 지려 하지 않았다. 우겸에게 수사 절차를 맡기고 로운에게 데이터 보존 체계를 구축하게 했다. 필요한 경우 외부 변호사와 언론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부두에서의 사건은 그녀에게 강함이 혼자 버티는 능력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믿을 사람을 고르고 책임을 나누는 일도 용기의 한 형태였다. 태령은 혜원의 사무실을 찾아가지 않았다. 대신 지원기금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자료와 피해자 보상 현황을 정식 우편으로 보냈다. 편지에는 개인적인 사과나 감정적인 호소가 없었다. 필요한 정보와 담당자의 연락처만 적혀 있었다. 혜원은 처음 몇 번 그 봉투를 로운에게 넘겼다. 그러나 자료는 정확했고 불필요한 조건도 없었다. 태령은 자신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았고 센터에 기부하겠다는 제안도 하지 않았다. 혜원이 거절할 자유까지 존중하려는 방식이었다. 6달이 지나도록 태령은 단 한 번도 그녀의 행방을 캐묻지 않았다. 그는 항만 안전 감독 업무를 배우기 위해 현장 교육에 참여했고 피해자 가족들과 정기적으로 만났다. 처음에는 누구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다. 일부 가족은 그의 사과를 위선이라 부르며 문을 닫았다. 태령은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필요한 서류와 지원금을 남기고 돌아갔다가 다음 달 다시 찾아왔다. 거절당해도 같은 시간에 나타났고 자신이 모른다는 이유로 외면했던 사실들을 하나씩 들었다. 태령의 어머니는 그가 경영권을 되찾으려 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지묵이 사라진 지금 회사에 돌아가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태령은 자신이 회사를 바로잡을 자격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성문그룹의 자문직조차 거절했다. 대신 안전기준을 연구하는 비영리 기관에서 무급으로 일했다. 과거에는 수천 명을 지휘했던 사람이 이제는 현장 점검표를 들고 창고 바닥의 균열을 기록했다. 혜원은 그런 소식을 일부러 찾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듣게 되어와. 태령이 새벽마다 공사 현장을 돌고 있다는 이야기와 자신의 이름이 적힌 감사패를 모두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혜원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경계했다. 사람은 죄책감에 밀려 잠시 달라질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관심과 보상을 받지 못해도 지속되는가였다. 그녀는 태령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도 않았고 다시 받아들이겠다고 상상하지도 않았다. 판단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었다. 1년이 지난 봄 밝은길 공익조사센터는 지방물류단지에서 발생한 연쇄안전 사고를 의뢰받았다. 제보자는 설비 결함을 보고했다가 해고된 기술자였다. 자료를 분석하던 혜원은 사고, 장비가 과거 성문그룹의 해외 사업에서 사용되던 모델과 같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재조사 정보가 필요했지만 오래된 계약 기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로운이 관련 기관에 요청했으나 답이 오지 않았다. 며칠 뒤 센터로 한 남자가 찾아왔다. 예약 명단에 적힌 이름은 권태령이었다. 혜원은 사무실 문 앞에 선 태령을 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이전보다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상자만 들려 있었다. 얼굴은 조금 야위었지만 눈빛에는 조급함이 없었다. 태령은 필요한 장비 계약서와 안전점검 기록을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혜원이 만나고 싶지 않다면 로운에게 전달하고 바로 떠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았다. 혜원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회의실을 가리켰다. 업무 이야기만 하겠다는 조건이었다.
두 사람은 긴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태령은 장비 결함이 처음 보고된 시점과 회사가 교체 권고를 무시한 종을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해외 사업 시절에도 같은 보고를 받았지만 수익 일정에 밀려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번 사건과 직접 연결된 책임은 없었지만 과거의 무관심이 잘못된 관행을 남겼다고 말했다. 해오는 자료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태령은 방어하지 않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답했다. 회의가 끝나자 태령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해온의 건강이나 생활을 묻지 않았다. 다시 만나자는 말도 하지 않았다. 서류 상자를 정리한 뒤 조사에 필요한 일이 생기면 공식 연락처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해온은 그가 문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다가 잠시 멈추라고 했다. 태령이 돌아보자 그녀는 근처에서 점심을 먹을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태령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는 크게 기뻐하거나 의미를 확대하지 않았다. 일정이 괜찮다면 함께하겠다고 조용히 답했다. 둘은 센터 근처의 작은 국수집에 갔다. 과거의 결혼이나 부두의 사건을 꺼내지 않았다. 해오는 진행 중인 조사에 관해 말했고 태령은 현장에서 배운 안전 기준을 설명했다. 대화는 때때로 끊겼지만 침묵이 불편하지는 않았다. 태령은 그녀가 물을 마실 때 잔이 비었다는 이유로 서둘러 채우지 않았고 해온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렸다. 사소한 행동이었지만 예전에 그는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는 늘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기 전에 자신이 줄 것을 결정했다. 식사를 마친 뒤 태령은 계산서를 두고 다투지 않았다. 해온이 각자 내자고 하자 그대로 따랐다. 가게 밖에서 그는 오늘 시간을 내줘 고맙다고 말했다. 해온은 자신이 그를 용서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태령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용서는 그녀의 결정이며 자신이 기다림을 이유로 요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온은 그의 얼굴에서 조급한 기대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고 누구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 후 태령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센터를 방문했다. 두 사람은 한 달에 한두 번 식사를 했고 대부분 일과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태령은 과거를 숨기지 않았지만 매번 사과를 반복해 해온에게 자신을 위로할 의무를 주지도 않았다. 해온 역시 상처를 시험처럼 꺼내 그를 벌하지 않았다. 대신 불편한 일이 생기면 분명하게 말했다. 태령이 무심코 일정을 결정하려 했을 때 그녀는 선택권을 빼앗지 말라고 지적했고 그는 변명 없이 사과한 뒤 다시 물었다. 어느 겨울 저녁 해오는 긴 조사를 마치고 센터에 혼자 남아 있었다. 창밖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태령은 안전 보고서를 전달하러 왔다가 그녀가 저녁을 걸은 것을 알았다. 그는 음식을 주문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식사를 함께할 의향이 있는지 먼저 물었다. 해오는 그 질문을 듣고 오래전 집에 준비해 두었던 약과 셔츠, 읽지 못한 편지들을 떠올렸다. 당시 자신도 태령에게 필요한 것을 묻기보다 혼자 판단해 준비했다. 두 사람 모두 사랑을 상대의 선택보다 앞세웠다는 사실을 이제야 이해했다. 해오는 그날 처음으로 3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직접 이야기했다. 불이 꺼진 집에서 혼자 식사를 했던 밤과 연락을 기다리다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던 순간 유라와 함께 돌아온 태령을 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끝났던 일을 말했다. 태령은 해명하지 않았다. 자신도 외로웠다거나 소홀했다는 말로 상처의 무게를 나누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끝까지 들었다. 해온의 목소리가 멈춘 뒤에야 자신이 그녀를 보지 않기로 선택했고 그 결과를 평생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태령은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 대신 다시는 누군가의 침묵을 동의로 해석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해오는 약속보다 행동을 믿는다고 말했다. 태령은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대답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둘은 눈이 그칠 때까지 센터의 작은 부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밤이 깊어지자 태령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지 않고 동행이 필요한지 물었다. 혜호는 잠시 생각한 뒤 버스 정류장까지만 함께 걸어달라고 말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천천히 달라졌다. 혜호는 태령의 변화가 죄책감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현장에서 같은 일을 계속했고 자신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날에도 약속을 지켰다. 태령은 혜원이 강하다는 이유로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다. 그녀가 혼자 해결할 수 있어도 함께할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이해했다. 둘은 과거의 결혼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처럼 서로를 새로 알아갔다. 두 해가 더 흐른 뒤 태령은 혜원에게 다시 결혼해 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앞으로의 삶에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물었다. 혜원은 화려한 약속보다 지켜야 할 조건들을 말했다. 자신의 일과 이름을 존중할 것, 침묵으로 문제를 피하지 않을 것, 사랑을 이유로 결정을 대신하지 않을 것, 그리고 떠나야 할 때는 솔직히 말할 것. 태령은 모든 조건을 듣고 자신도 하나를 말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힘든 날에는 혼자 견디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혜호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작은 예식으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성문그룹의 임원도 유명 인사도 초대하지 않았다. 우겸과 로운, 항만사고 피해자 가족 몇 명만 자리를 지켰다. 태령은 과거를 지우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지울 수 없는 일을 함께 기억하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혜원 역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언제나 자신의 의지로 곁에 있겠다고 말했다. 그것은 어떤 맹세보다 정직하고 강한 약속이었다. 몇 년 뒤 밝은길 공익조사센터는 전국 여러 도시에 지부를 둔 기관으로 성장했다. 혜호는 여전히 현장에 직접 나갔고 때로는 며칠씩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태령은 안전정책연구소를 이끌며 기업의 사고 은폐를 막는 제도를 만드는 데 힘썼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일을 소유하지 않았고 성공을 대신 설명하지도 않았다. 의견이 충돌하면 침묵으로 벌을 주지 않고 끝까지 대화했다. 완벽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불완전함을 숨기지 않는 법을 배웠다. 늦가을 어느 밤 혜호는 먼 지방의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부엌에서 낮은 불빛이 새어나왔다. 태령은 식탁 위에 따뜻한 국과 2개의 그릇을 놓고 있었다. 그는 왜 연락하지 않았느냐고 따지지 않았다. 다가가 가방을 빼앗지도 않았다. 대신 피곤한지 지금 식사를 하고 싶은지 물었다. 혜호는 젖은 코트를 벗으며 잠시 집 안을 둘러보았다. 오래전 자신이 혼자 기다리던 차가운 공간과는 전혀 다른 온기가 있었다. 그녀는 태령에게 다가가 오늘은 함께 먹고 싶다고 말했다. 태령은 웃으며 의자를 당겨주었다. 혜호는 자리에 앉기 전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에는 현장에서 생긴 작은 흉터들이 남아 있었다. 태령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혜호는 자신이 결국 돌아온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가 미친 듯이 찾아다녔기 때문도 목숨을 걸고 구했기 때문도 아니었다. 그녀가 떠날 자유를 인정한 뒤에도 같은 자리에서 책임을 지켰기 때문이었다. 창밖에는 가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3진 전 결혼기념일 밤과 비슷한 소리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더 이상 그날에 갇혀 있지 않았다. 태령은 혜원이 돌아올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고 혜원은 기다림으로 사랑을 증명하지 않았다. 그들은 매일 서로에게 머물 것인지 묻고 매일 자신의 의지로 같은 대답을 선택했다. 집은 누군가를 붙잡아두는 벽이 아니었다.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돌아오고 싶은 마음을 품는 곳이었다. 혜호는 따뜻한 국을 한 숟갈 먹고 태령을 바라보았다. 그는 오늘 있었던 일을 묻되 대답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조사 현장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태령은 중간에 판단하거나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긴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무사히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혜호는 희미하게 웃었다. 이번에는 그 말이 작별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선택해 돌아온 곳에서 마침내 두 사람의 진짜 결혼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